안녕, 스토리캐시야. 이번엔 실수로 누군가를 골로 보낸 썰들 18가지를 모아봤어.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내가 16살 때 일인데 어느 날 정지 표시판을 무시하고 차를 몰았더니 80대 할아버지를 치고 말았어. 보도에서 그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어갈 때 나는 함께 손을 잡고 있었지. 사고 전 심장마비가 온 건지 사고 후에 온 건지는 알 수 없었어. 그의 가족들은 정말 너그러웠고 나는 그들에게 정말 고마웠어. 사고 다음 날 그의 아들이 전화해서 어머니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어. 아버지는 정말 우울해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것이 슬프긴 했지만 부모님들이 다시 만났을 거라 생각하니 기뻤다고 했어. 두 번째 이야기. 난 한 여자를 사귄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여서 어딘가 좀 이상했어.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게 만들었어. 헤어진 후에 나는 그녀의 엄마에게 그 할아버지를 추수감사절에 더 이상 초대하지 말라고 말했지. 그녀의 엄마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지만 다른 딸과 사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사실이었고 그들도 할아버지에게 부적절하게 만져진 적이 있었다고 했어. 그 소식이 할머니에게 들어가자 할머니는 내가 처리하겠다 라고 말했어. 일주일이 지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복용하고 있던 중요한 약물을 할머니가 일부러 잘못 조절해서 그런 것이었대. 그 후 할아버지는 자연사로 판명되었고 할머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세 번째 이야기. 내가 4살 정도일 때 얘기인데 나를 돌보고 있던 사촌이 나를 부적절하게 만진 적이 있어. 그래서 부모님께 말하니까 그 사촌은 곧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니까. 네 번째 이야기. 그날은 내 장모님 생일이었고 우리 부부는 저녁을 준비했어. 내 아내와 새 아이 그리고 나는 퇴근 후에 차를 몰고 갔지. 어둠 속에서 처갓집에 도착하니 길가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 차에서 내리니까 한 노인이 나에게 손을 내미는 거야. 걷다가 넘어져서 거기서 자기가 45분 동안 누워있었다고 일으켜달라고 부탁했지. 내 아내와 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12살이었던 아들은 나와 함께 남아서 그 노인을 도왔어. 그는 멋진 분이었는데 그날이 자신의 최고의 순간이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오후에 담배를 피우고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그게 불이 나서 소방수가 와서 껐다는 거야. 그 후에 처남이 나와서 같이 그 노인을 집까지 데려다 줬어. 그 길에서는 그 노인의 해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고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했어. 그분의 이름은 빌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미납된 요금이란 의미의 빌이라고 재치 있게 말하기도 했지. 떠나려고 할 때 그분은 그 전에 불이 난 소파를 집으로 가져다 넣어달라고 부탁했어. 왜 원한지는 몰라도 처남과 나는 그걸 가져다가 놓았지. 집에 돌아가니 옷에서 탄 플라스틱 냄새가 났고 처남은 새 후드티를 가져다 주었어. 그리고 행복하게 생일을 축하했지. 다음날 새벽 2시 반쯤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였어. 그 소파가 다시 타기 시작해서 빌 할아버지의 집을 태워버린 것이야. 그로 인해 그분은 돌아가셨고 경찰은 처남을 조사하고 나에게까지 전화했어. 한 달 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오랫동안 그 비극을 잊지 못했어. 옷 냄새에서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냥 가족과 함께 축하하려는 마음에 너무 들떠 있었어. 이 일로 뭐가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내가 그 단순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 처남과 처자가 몇 년 후에 이사한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 그 빈터를 볼 때마다 싫었거든. 이게 대략 11년 전 일인데 지금도 장모님 생일 때면 처남과 나는 마지막으로 미납된 빌에 대한 축배를 들고 있어.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새벽 3시에 언니네 집으로 가려고 왼쪽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녀석이 할리 오토바이로 30마일 제한구역에서 라이트도 안 켜고 60마일을 달리고 있더라고. 내 트럭은 멈추려 했지만 그 무게에 밀려 바닥에 긴 스크래치 자국을 남겼어. 그 녀석이 공중에서 뒤집히는 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1976년도였는데 진짜 그 녀석은 스스로 죽으려고 환장한 녀석이었어. 여섯 번째 이야기. 난 체첸전쟁의 생존자야. 94년인가 96년쯤 전쟁에서 나는 17살쯤 돼 보이는 소녀에게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으니 뛰쳐나가라고 말했어.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고 그녀는 전쟁통 속에서 뛰쳐나가다가 쓰러져 숨을 거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나는 건물 안에 있었지만 그건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 나는 종종 그 일에 대해 생각해. 너무 빠른 결정이었어.
그녀는 문 바로 옆에 있었고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나가려는 중이었는데 난 그녀를 보고 지붕이 무너질 것 같으니 뛰쳐나가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녀는 급히 뛰쳐나가다가 부상당하고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다가 다시 맞고 쓰러진 것 같아.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 특히 그녀의 비명 때문에. 하지만 그 결정은 선의로 했고 그녀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줘. 건물은 정말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뛰쳐나가고 있었어. 누구나 그녀에게 뛰쳐나가라고 했을 거야. 건물이 공격받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 좀 어설픈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누구나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 7번째 이야기. 축구 연습을 위해 친구와 만나기로 했었는데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없었어. 난 조급해져서 혼자 연습하러 가버렸지. 그는 연습 장소에 결코 오지 않았어. 아프거나 뭔가 일이 있다고 생각했지. 이틀 후에 엄마가 그러는데 그 친구가 나를 기다리다가 차에 치여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해줬어. 내가 단 1분만 더 그 친구를 기다렸더라면 그는 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거고 살아남았을 거야. 8번째 이야기. 작년 11월쯤 친구 집에서 나와서 내가 자주 운전하던 길을 가고 있었어. 이 도시는 10년 넘게 가로등을 바꾸지 않아서 밤에는 특히 어두운 지역이 하나 있었지. 그 어두운 지역은 주택가의 언덕 꼭대기에 2개의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주로 이 언덕 꼭대기에서 길을 건너곤 했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길을 건너던 그를 보지 못했어. 엄청난 소리가 나고 내 창문은 횡단으로 깨졌어. 나는 뒤를 돌아봤고 누군가 보도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걸 봤어. 늦은 시간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기에 난 거기서 내 차와 함께 단 둘이 그와 있었던 거야. 난 911에 전화를 하면서 그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 병원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무슨 일인지 곧 알게 됐어. 그들은 그를 구급침대에 올려놓고 가슴을 자동으로 압박하게 하는 이상한 기계를 사용했어. 그건 후에 나도 찾아보고 알았지. 경찰이 도착하고 나는 드디어 손전등으로 내 차를 볼 수 있었어. 내 차 옆면에는 붉고 끔찍한 것들이 달라붙어 있더라고. 난 나의 음주 측정 테스트에 합격했고 경찰은 날 집으로 데려갔어. 그는 사고로 인해 의식이 없는 채로 3일 동안 살아있었어. 현지 신문의 편집장인 내 친구를 통해 경찰이 나에게 살인죄 기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됐어. 그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기도 했지. 난 이미 사고로 인해 엉망이 되었지만 과실치사의 가능성 또한 있었어. 경찰관이 나에게 공식적으로 그가 사망했다고 알려주고 나서 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어. 그 결과 더 이상 경찰과 말하지 말고 조사를 수행하도록 두라는 조언을 받았어. 힘든 2주를 보내고 나는 자정에 음주 측정 테스트를 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그는 3교대 근무였는데 나에게 그 남자가 굉장히 취해 있었고 결국 다가오는 차량 앞으로 스스로 걸어나간 것이라고 말해주었어. 그 정보로 인해 나는 기소되지 않았고 내 차를 되찾아갈 수 있었어. 누군가 사망한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졌어. 그 기분을 더욱 나쁘게 하는 것은 그 남자의 가족들이 내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고 그들이 나에게 비난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었어. 사망한 그는 24살이었고 막 대학을 졸업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밤이었대. 나는 종종 그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9번째 이야기. 나는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몇 년 전 나는 아프가니스탄 날씨를 예보했어. 미국 내 기지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지에서 파견된 사람과 협력해야 했지. 어떤 예보사는 경험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 일을 최소 2년 정도 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어. 나는 상급자로서 모든 예보를 감독하고 있었어. 어느 날 내 하급 예보사와 함께 커다란 우박에 대해 얘기하고 그것을 예보에 넣게 했어. 근데 우박을 예보에 넣는 것이 생각보다 큰 문제였어. 왜냐면 비행기를 창고에 넣어야 했고 임무를 취소해야 했고 재산을 보호해야 했으니까. 현장에 파견된 예보사는 그것을 반대했어. 임무가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그는 나의 하급 예보사에게 계급을 무기로 그것을 예보해서 뺐어. 물론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화가 났지만 그가 실수하게 내버려둔 게 잘못이었어. 우리가 과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
계획대로 폭풍우가 일어나서 기지에 큰 우박들을 쏟아냈지.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고 헬기 조종사들은 다쳤고 순찰을 떠난 아프간 국군 3명이 사망했어. 그들은 우박에 맞아 사망했는데 그 사실이 나를 계속 괴롭혀. 그들이 죽을 필요는 없었어.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잘못된 예보를 내보냈던 거야. 10번째 이야기. 20년 전쯤 나는 월화수 금요일에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했었어. 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특히 목요일이 그랬지. 이곳은 시골 지역이라 그런지 늦은 시간에 열린 곳이 별로 없었어. 작은 카페가 있는 주유소뿐이었지. 집에 있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주유소에서 시간을 보냈어. 보통 책을 읽거나 주유소 직원과 수다를 떨었는데 그녀도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아.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작은 아이와 함께 와서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어. 대략 새벽 3시쯤이었는데 그 아이는 어딘가 아프거나 불편해 보였어. 내게는 그 아이가 배를 맞은 것처럼 보였거든.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직원과 나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 나는 밖으로 나가 차량을 확인했어. 그들이 떠나자마자 경찰에 전화했지. 지역 경찰은 그걸 군 보안관에게 넘겼고 현지 경찰이 곧 주유소로 왔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줬어. 군 경찰관이 한 트럭을 잡아 세웠는데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트럭은 뒤로 달아났대. 경찰관이 그를 쫓았는데 그 이후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트럭은 충돌해서 버려진 상태였고 곧 불이 났대. 그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 같았어.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든. 그 남자는 무서울 만큼 위험한 강을 건너려다가 물에 빠져 사망했어. 그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양육권은 없었어. 최근에 감옥에서 출소한 상태였고 그 당시 그 트럭은 도난당한 트럭이었대. 그 남자는 감옥에서 출소해서 트럭을 훔친 뒤에 물에 빠져 골로 간 거야. 11번째 이야기. 내 아내와 나는 둘 다 독감에 걸렸었어. 아버지가 우리 애들 2명을 돌봐주고 병원에 오셔서 나와 함께 있어 주셨어. 병원에서 나온 다음날 아버지가 독감에 걸려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우리 애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되고 내 옆에 앉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여전히 죄책감을 느껴.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와 함께 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독감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게, 게다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 난 아직도 18살 때 아버지에게 독감을 옮긴 것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12번째 이야기. 난 도로 위의 세 차선 중 가운데를 달리고 있었어. 앞에 차가 주유소로 들어가려다가 내 차선에 멈춰서서 당황했지. 급하게 옮겼는데 그 차도 날 따라 옮기고 멈추더라고. 그 차 운전자는 노인 부부였고 당황한 것 같았어. 그가 주유소로 빠르게 지나가려다가 내 차량과 부딪혀서 그만 난 그 차를 기둥에 박아버렸어. 곧 내 차가 멈추고 난 아드레날린이 폭발했지. 다친 줄도 모르겠고 느낄 수도 없었어. 그 차로 휘청거리면서 다가가 그들이 괜찮은지 봤어. 그 노인과 아내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마치 나를 저승사자 보듯 쳐다보더라.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하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묻더군. 그들 차에서 연기가 나면서 점점 사방을 덮치는데 그 여자는 나중에 병원에서 부상으로 사망했어. 그 남자는 나를 고소하려 했지만 수사 결과 나는 무죄였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사고를 피하려 했지만 그 노인이 불법 운전을 한 탓이었어. 그는 자신의 결정을 평생 후회했을 것이라고 확신해.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난 정신이 나가 있어. 법적으로 무죄라는 게 양심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지. 내 차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범행 도구로 사용됐고 결국 그 여자를 보내버렸어. 비슷한 장소를 지나가면 PTS가 발작해 그냥 몸이 그곳에서 벗어나야 할 정도로 무서운 느낌이 들어. 심한 우울증이 있고 어떻게 버티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 일로 인해 여러 감정을 느꼈고 친구와 연인, 가족과도 멀어졌고 나는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매일 이 일로 인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야.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왜냐면 그게 의미 없는 사고였기 때문이야. 이걸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다양한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모두가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부탁하려는 거야. 그때 내가 충분히 조심했더라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다른 운전자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운전하는 걸 상상조차 못하겠어.
그런데 다들 전혀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아무도 당하지 않기를. 13번째 이야기. 이 얘기는 친구들에게 많이 꺼낸 적 없는 얘기인데 누군가에게 이걸 공유하는 게 나에게 생긴 일을 스스로 이해하게 돕는 것 같아. 지난 12월 목요일 새벽 3시쯤이었는데 그때 나는 폴트 로더데일에 살고 있었어.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지. 몇 시간 자고 차를 몰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I-95 고속도로 근처 주유소에 들렸어. 주유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남자가 취한 상태로 나한테 길을 물어봤어. 그는 요트를 탄 사람 같았는데 이 지역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난 요트를 탄 친구들이 많아서 별로 의심스럽진 않았어. 그에게 I-95 북쪽으로 가라고 했고 그는 베스파 스쿠터를 타고 가버렸어. 그런 스쿠터는 남플로리다에서 정말 흔한 거니까. 안에서 음료수 하나 사고 차에서 좀 더 정신이 깨기를 기다렸어. 고속도로로 나가 북쪽으로 가다 보니 남쪽 방향에서 경찰차의 신호가 보였어.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 내 뒤에도 불빛이 잔뜩 보여서 정말 놀랐어. 그 다음에 생긴 일은 좀 충격적이니 주의 깊게 읽어줘. 길가에 인식할 수 있는 부위들이 있었어. 팔의 일부와 상반신, 그리고 머리, 플라스틱과 금속 조각들, 그리고 붉은 고기 같은 것들이 길에 널려 있었어.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봤는데 그 광경은 너무 충격적이었지. 엄마에게 전화했는데 내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고 했어.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내 차를 조사했는데 혈흔은 묻어 있었지만 피해는 없었어. 그 다음날 경찰관이 나에게 설명했어. 어떤 노인이 스쿠터로 I-95 북쪽으로 진입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였고 거기서 내 차를 포함해 여러 대의 차량에 치였대. 그날 아침 전체 고속도로가 폐쇄됐어. 러시아워 시간인데 말이야. 뉴스 기사에는 그의 잔해가 축구공만한 크기로 흩어져 있다고 했어. 곧 내 차를 팔고 이사 갔고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어. 그럼에도 지금도 떨리고 있어. 요약하자면 나는 어떤 낯선 사람에게 고속도로를 타라고 했고 그가 스쿠터로 그 고속도로를 타게 됐어. 내 충고의 결과를 내 차로 밟고 지나쳤단 말이야. 14번째 이야기. 나는 요양원에서 밤 근무를 하고 있었어. 내 일의 일부는 마비된 환자를 2시간마다 돌려주어서 압박창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이었어. 한 환자는 말기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심지어 혼추 상태였지. 그런 그녀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뒤집을 때 일이었어. 다리에 가벼운 압력을 가해 조금 뒤로 움직이게 했더니 대퇴골이 부러졌어. 그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들은 수술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만약 치유된다면 자연 치유되어야만 했어. 이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더 이상 뒤집을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압박창이 생겼어. 그녀는 결국 그 압박창으로부터 폐혈증이 생기고 폐혈증 쇼크로 사망했어. 나는 그 일 때문에 항상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 15번째 이야기. 우리 엄마는 태국 사람이고 아빠는 미국인이라 난 대부분의 해를 미국에서 보내고 여름에는 태국에서 보내. 내가 8살 때 여름에 우리 가족과 사촌의 가족이랑 차탐 해변에서 놀고 있었어. 사촌 동생 제임스와 나는 바다에서 놀았고 둘 다 지칠 때쯤이었어. 점점 파도가 커지고 천둥이 시작되었지. 부모님이 천둥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를 다시 해변으로 불렀고 나는 제임스가 따라온지 확인도 하지 않고 돌아갔어. 모래 위로 올라갈 때 뒤를 돌아봤는데 제임스가 보이지 않았어. 제임스는 8살짜리 아이가 있어야 할 곳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고 지쳐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었어. 제임스를 찾지 못한 후 내가 그때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때 그 일을 생각했어. 바다에서 나와 콘도로 돌아갔을 때 다시 바다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 모든 댓글러들이 엄청나게 지지해주는 게 나한테 큰 의미가 되었어.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꿀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난 계속 바라고 있어.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따뜻한 말들 정말 고마워. 16번째 이야기. 내가 15살 때 일요일 아침 7시쯤 작은 마을로 일하러 가는 길이었어. 언덕을 넘어서자마자 반응할 시간도 없이 불법 유턴을 하는 어떤 차를 옆에서 박았어. 기억나는 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어떤 집에 돌담을 부순 거였어. 차에서 기어나와 숨을 헐떡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갔어. 그 차는 몇 번이나 돌고 도로에서 멀어졌는데 운전자 쪽은 내가 볼 수 있는 곳이었어. 운전자는 없었고 차를 따라가 보니 다른 쪽에서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머리가 튀어나와 사망한 것 같았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에게 제발 안전벨트를 사용하라는 거야. 17번째 이야기. 내가 콜로라도에 살 때 친구와 스키를 타고 있었어. 우리는 꽤 빠른 속도로 즐기며 산을 내려왔는데 메인 트레일로 다시 들어갈 때 친구가 여전히 빠르게 가고 있었어. 나는 그에게 천천히 가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어떤 노부인이 들어와 합류하게 됐어. 그 친구는 꽤 큰 체격이라 노부인과 곧 부딪혔어. 그 이후에 순찰대가 노부인을 산에서 구조했는데 그녀는 확실히 많이 다쳤대. 며칠 후 그 부인은 부상으로 사망했어. 조사 후에 내 친구와 그 노부인은 둘 다 잘못이 있었고 친구는 벌금을 내야 했지만 소송 같은 건 전혀 없었어. 18번째 이야기. 2년 전에 우리 언니가 자동차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었어. 언니 남편이랑 나랑 같이 하루를 보내다가 언니를 퇴근시킬 시간이 됐거든. 그래서 언니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됐을 때 열쇠를 집어들고 내가 운전할게 라고 했어. 그랬더니 언니 남편이 화를 내며 나랑 같이 가지 않기로 했어. 언니를 데려올 때 언니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지. 그런데 그가 진정하기 위해 산책을 가는 건 흔한 일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주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 그들이 말하길 언니 남편이 기차 선로에서 잠들어서 기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실수로 누군가를 골로 보낸 썰들 18가지를 들어봤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혹시 다른 경험을 해봤다면 댓글로 알려줘.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